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영택 의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 그 청문회 때 거기 계셨잖아요, 자리에. 제 질문이 끝나고 네. 바로 도망을 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 막 보도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도중에 막 나가버리고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이러니까 주랭랑이다, 김행 주랭랑, 김행랑 이렇게 불리는 보도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도망간 적 없다.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이? 아니 누가 봐도 거기서 영상이랑 다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과 이 장면이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근데 가짜 뉴스라고 계속 저는 주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얼마나 하찮게 평가하실지 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할 때 딱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이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갈 때 본인이 100% 거의 뭐 본인 소유의 가족회사인 소셜뉴스의 지분도 가장 뭐 본인이 대주주기도 했지만 백지 시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계 좀비속은. 그래서 그 7,000주가 딸의 주식이 딸의 주식 7,000주가 백지 시작 했는지 여부와 두 번째는 거의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제1주주인 최대 주주인 모 씨 땡땡땡으로 표현했던 그분이 딸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딸입니까? 사위입니까? 누군지 밝혀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시는데 막 저한테 화를 내시길래 그 4번이나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재산 신고 아닙니다. 딸은 재산 신고 그래가지고 좀 얘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는 재산 신고 대상 딸이 뭐 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관심 없고요. 이 소셜뉴스라는 본인 소유 본인이 대주주인 이 회사에 가장 최대 주주가 누구냐? 지분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지분 구조, 주식 거래 내역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셔서 뭐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셔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나마 콕 찍어서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그거 딱 질문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파행을 시키면서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사실 더 추가 취재를 했죠. 그래서 10월 11일 날 이제 구청장 보궐선거 당일날 제가 그 전에 이제 파악은 했는데 당일날 그 최대 주주가 딸 거였다. 결국 57억이나 되는 정말 50억 클럽이 한 명 더 탄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근데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후보자로서 보이는 태도도 좀 적절치 않았고 막 고발하세요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또 그리고 한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저보고 고발하라고 해서 뭐 제가 굳이 뭐 고발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근데 또 예를 들면 10시 4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뭐 빨리 나가시고 그냥 차에 빨리 나가시던가. 왜 그 시간까지 나름대로 버티셨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차수 변경을 하긴 하는데요. 그 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제가 14차 질의까지 했거든요. 끝까지 질문했는데 뭐 답변을 안 하고 새벽 1시 반에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1시간 반 정도면은 얼추 끝날 수도 있겠다. 근데 중간에 왜 그렇게 미궁 속으로 이걸 빠져들고 못 밝히고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끝까지 자료 요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그것도 이해 안 가긴 했죠. 국정감사 때 다시 자료 요구를 할 텐데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는 그러니까 그 증감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안 해도 되지만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처벌도 되고. 그래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렇게 자료 요구를 왜 제출을 안 할까? 이렇게 좀 의구심도 있었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 퇴장을 하셔서 좀 이해가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힘은 뭐든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자꾸 막 이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악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배상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대한 언론의 그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 공인에 대해서는 그 높은 수준에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악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부 기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를 사실 경계가 모호하고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거를 지금
방통위가 하겠다, 방심위가 하겠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그리고 또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혀 뭐 방통위 관련법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방통위나 방심위가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는 거는 예. 사실 뭐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겨냥하고 사실은 그 비판 언론들 길들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언론들은 또 사실은 적절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방통위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 방통위 같은 경우에 5명이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3명을 임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2명만 지금 앉아 있어요. 5명 중에 3명이 지금 공석인데.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죠. 위원장. 둘 다는 대통령 추천이에요.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추천은 없어요, 지금. 이게 일단 말이 되냐. 5명이 정원인데 2명이서 모든 걸 다 해. 이사도 선임하고 뭐 모든 걸 처리를 해요, 막. 이게 자기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인 체제로 가는 게 합의제 기구를 왜 야당이 추천하게 해놨겠습니까? 야당의 목소리 듣고 합의해서 하라고 방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넘겼는데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한다고 지금 전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장 의원님? 일단은 이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5인이 합의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임명 2명, 예. 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금 뭐 그 전에 김여제 이상인 김현 체제에서는 뭐 이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고 뭐 했다 쳐도 네. 지금은 완벽하게 대통령이 지명한 딱 2명의 방통위원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꽁짝꽁짝 하냐고. 짝꿍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냥 뭐 지금 이동관 방통부 장관의 이상임 차관 느끼거든요.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상임 부위원장한테도 제가 아니 본인도 부위원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아무리 찬성하고 싶어 해도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라는 건 이동관 한 표, 이상인 부위원장 한 표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슨 질문하든지 간에 이거는 위원장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과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가 뭐 저희 전체회의에 있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방통위 전체회의 꽁짝꽁짝 하고 있으면서 둘이서 짝꿍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회의라고 합니까? 그걸 둘이 대화 담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방통위가 제대로 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방심위 가짜뉴스 논의도 했지만 방심위 내에서도 법률 검토할 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어렵다. 이상임 부위원장도 법안소위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고 법률팀에서 그랬는데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또 인사명령 내리고 나니까 또 입장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방심위 권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가짜뉴스 혹은 이 언론과 관련된 이 사실관계를 이 소위 이 피보도인 측에서 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서 가장 최고 단계인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 혹은 뭐 추후보도 뭐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의 행정지침이 있거든요. 만약 정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방송심의위가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가짜뉴스 TF를 만들고 방통위 법률팀이 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방심위가 또 그렇게 인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방심위 소속 팀장들이 또 항의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내용이 급격한데요. 앞으로 YTN 민영화라든지 뭐 MBC와 KBS 또 KBS도 지금 사장 선임 절차가 뭐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선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 KBS 이사장 해임할 때도 관리 감독 권한, 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할 때도 관리 감독을 MBC나 KBS를 잘 못해서 해임한다 이렇게 사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관리 감독을 해태했던 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기 때문에 MBC 지금 KBS 이제 사장이 그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11월 중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이제 온 이후에 그 두 사람이 짝꿍 두 사람이 예.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희 부위원장 이인이 처리한 안건이 한 18건 정도 되는데요. 18건? 거기에 네.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이라든지 해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에도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2인 체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김석진 고삼석 네. 그 방통위원 2인 체제였을 텐데 그때는 한 달 동안 안건 네, 처리를 아예 안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그렇죠. 하는 그 제도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방통위를 왜 그럼 합의제 행정구로 만들어? 아니, 유일하게 행정기구 중에 유일하게 차관급 인사를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태가 사실은 이제 샘플로 가져온 게 어디냐면 FCC인데 FCC도 똑같아요. FCC도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미국에.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게 다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여당 추천 2명, 특히 대통령 추천 2명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문회 얘기 아까 이제 KBS 청문회 얘기 말씀하셨는데 박민 후보자 이 선정 과정도 사실 논란이 많죠. 예를 들면 원래 이사회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산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명이 기권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권을 던지는 바람에 과반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1, 2를 놓고 예를 들면 1차 투표에서 무산이 됐으면 1, 2를 넣고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사장이. 그리고 회의를 다시 잡아. 이유는 기권한 사람이 또 반발할까 봐. 그럼 또 이제 원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민 이 사람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의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임시회 열기로 하고 중간에 이 사람이 사퇴하니까 새로운 이사를 임명해서 결국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이 자체도 문제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박민이라는 분도 방송에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일단 문화일보 부장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KBS 사장 임명 절차도 매우 크게 두 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바로 실시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를 못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회의를 이 직후에 속개하지 않고 또 연기를 해서 다시 재소집하는 그 절차적 하자가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재소집을 할 때도 위원을 교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분을 짜맞추기, 억지로 끼워넣기 식으로 위원을 또 급하게 급조해서 하는데 문제는 또 그 과정에서 이 결선 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 중에 한 후보가 사퇴를 또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퇴요. 이 사퇴할 경우엔 재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소위 KBS 이사회에서 스스로 정한 규칙이거든요. 스스로 정한 규칙도 스스로 무시하고 다시 그러니까 재공모 절차 없이 그냥 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법한 임명 제청 과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 지명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하게 되는데요. 아직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KBS 인사안이 이미 뭐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미 뭐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방통위가 이제 저희도 목요일 날 또 방통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 최종 종합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동관 이 성실 의무 위반이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 관리 감독 혜택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죠. 네. 그리고 장 의원님이 국감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물러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해임을 당한 김희철 사장의 해임 사유 6가지. 네. 거기서 조목조목 물어봤잖아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임 사유가 되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이제 그 당시 KBS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요. 6가지가 뭐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다,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뭐 리더십을 상실했다, 공적 책임을 위반했다, 대내외 신뢰 상실, 뭐 공약을 불이행했다. 공약 불이행, 하고 제가 공약 불이행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공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KBS 사장을 해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고용안전위원회 실시한 거 이런 거 다 한 것 6가지 사유였는데 그래서 아니 공약 불이행 이게 사유가 됩니까? 따져 물었더니 아, 저희는 전체위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적법 절차입니다라고. 전체위가 둘이서 한 거예요. 예, 전체위 둘이 꽁짝꽁짝 해가지고. 근데 적법 절차입니다를 하도 강조하길래 또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 불이행으로 탄핵하면 그 탄핵하는 것도 입법부의 정당한 적법 절차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본인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서 아무튼 미동관 탄핵도 저희가 적법 절차다.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절차면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법한 절차에도 그걸 이 내용의 어떤 충실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6가지 중에 하나도 지금 제대로 검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리더십 상실 10점 만점에 막 8점이어서 뭐 상실이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참 보고 있으면 대국민 신뢰 상실도 뭐 시청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OTT하고 유튜브 보는 시대인데 당연히 시청률 중계기가 설치된 TV로는 안 보죠, 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정말 프로그램 제작에 사장을 개입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사장이 시청률 낮아졌는데 당신 책임이야. 이거는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개입하라는 거예요. 뉴스도 이렇게 만들고 방송도 이렇게 만들고 그거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방송법에도 보면 내부 관리자도 경영진도 또 외부의 어떤 누구도 방송의 편성이나 제작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명확한 이제 방송법의 편성권 침해에 대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요. 4조에. 네, 맞아요. 그 저희가 MBC 국감 같은 경우는 이제 MBC는 이제 피감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업무 보고만 받거든요. 네. 근데 모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 출연진 리스트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비주류가 많냐고 그러면서 비주류요? 아니 MBC 사장 보고 주류 비주류 편성 비율도 맞추라고 막 하는 거 바로 저희가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아무리 개입이죠, 개입. 아무리 무식해도 언론 편성권 개입. 침해를 저렇게 그렇죠. 대놓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위 이제 국힘의 비주류 의원님들 보이는 분들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저 진짜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런 자의적인 해임 사유라고 한다면 거의 제가 봐서는 이제 후임으로 뭐 박민 사장이 올 텐데 대통령 임명할 거예요. 하게 올 텐데 그럼 고스란히 사실은 돌려줄 수 있기는 합니다. 뭐 리더십 상실, 그다음에 불공정 편파 방송 이거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거고요. 이거 똑같이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박민 사장이 취임은 가능하겠지만 KBS 내부 기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사실 민주파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뭐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사실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절차들을 얘기하셨지만 그런 절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리꽂으려고 하면 결국 내부 기자들 반발이 상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장 의원님이 그 질의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MBC 박문재님 권태선 이사장 관련해서 해임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과 방통의 짜고치기 불법 합동 작전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공조가 있었죠? 둘은? 그러니까 지금 이 권태서 이사장 해임 의결을 방통위가 뭐 쿵짝 방통위가 그 8월 21일에 하거든요. 근데 감사원이 2차례 걸쳐 그러니까 1차 질의서를 보냅니다. 7월 31일 날. 그러니까 해임 의결하기 한 20일여 전인데요. 근데 감사원의 감사가 뭐 이미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장 7월에 막 현장 조사까지 다 하는데 방통위도 감사하고 감사원도 감사라고요. 근데 이 감사원의 조사 내용이 실명의 실제 금액까지 뭐 모든 개인 정보까지 사실상 노출될 정도의 내용으로 질의서 형태로 이 방통위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해임 사유를 감사원이 정리해줬구나라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리고 해임되고 나서도 권태선 이사장이 9월 10일 날 효력정지가 가처분이 이제 인용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소위 권태선 이사장이 이제 박문지 이사장이 부활을 하니까 9월 26일 날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질의서 보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의혹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약간 과대 포장된 이것들을 또 다시 엄청나게 사실상 거의 감사 내용을 유출할 정도로 다시 심어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근데 이 감사원이 정말 급하긴 급했나 봐요. 7월 31일 1차 질의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8월 현재까지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7월인데 7월 30일 날 보낸 공문과 질의서에 8월 현재까지. 그러니까 원래 감사원 감사가 8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8월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던 감사원 보고서를 얼마나 급하게 썼으면 그것도 못 고치고 8월 현재까지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요. 네. 2차 감사도 9월 26일 날 오는 감사인데 그 감사 공문 제목에 방통위의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질의서 보낼 때와 똑같은 제목을 붙여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방통위 감사는 이미 한 달 전에 끝났거든요. 예. 근데도 방통위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냅니다라고 써서 이거 복붙하다가 네. 딱 걸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질의서 1, 2차 내용들이 문제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예. 감사원이 그래서 법사위에다 이제 자료를 보냈는데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질의서를 유출하는 것도 감사원법 위반이나 행정조사기본법 4조 위반입니다. 이 감사 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출해서도 안 되고 네. 유출하더라도 감사 대상 기관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문진을 감사했는데 방통위의 질의서를 감사 내용을 유출했다. 그 방문진에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했다는 거 첫 번째, 이거는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통위가 이 감사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제가 그래서 끝까지 이상임 위원장한테 이거 법원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봤는데 끝까지 답변 안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판사 출신이가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 감사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방통위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자료도 아닌데 법원에 만약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럼 저는 이건 분명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요일 날 있을 방통위 국감 때 정확하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아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얘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과학기술 분야 예산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R&D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무슨 자원이 많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 우리나라가 진짜 코로나 시기에도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R&D 예산을 줄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늘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란 기업도 있는 거고, 물론 제가 삼성을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R&D 예산 삭감하겠다고 해요. 이 장 의원님,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아마 이제 지금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근데 많이 있는 걸로 순방 가는 데는 300 얼마를 순방 예산은 많이 늘렸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좀 심각한 게 1991년도 이후에 33년간 항상 그러니까 올려왔거든요. R&D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개편이 되기도 했고 상당히 세계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D는 꾸준히 투자해야 꾸준히 성과가 나오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5조 2천억이나 되는 한 20%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R&D를 날린다는 건 사실상 내년부터는 아마 신규 연구는 못 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문제는 내년만 못하냐? 기존에 해왔던 연구 분야들도 축소되거나 지금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내내 예를 들면 뭐 5개년 계획으로 혹은 3년 연구 계획으로 연구해왔던 것들을 중단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과정들이 다 물거품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R&D라는 거는 기술 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 1년만 2년만 뒤쳐져도 바로 뭐 중국에 따라잡힌다든지 그리고 다시 기술 개발을 다시 가동하려고 하면 그 인재들을 다시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계속 박사 포닥하신 분들 계속 모시고 계속 연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분들 이제 연구 손 놓고 나면 다시 어떻게 연구진을 구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R&D는 단 한 번도 최소한 뭐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도 유지는 했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도 유지는 했는데 지금 역대급 20% 삭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연구 중단, 신규 연구 불가능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 과정에서 R&D 관련돼서는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당 차원에서 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뭐 이 이제 삭감했던 예산을 좀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 복구될 가능성, 즉 그런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 뭐 그 당정이 사실 들여다보겠다라고는 얘기해요. 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들여다보겠다고 하지만 이게 복구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세수 결선이 60조 원이나 펑크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도 아마 본인들의 긴축재정 전략이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이 R&D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예산 따먹기를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R&D라고 하는 게 한 100개 정도 씨앗을 뿌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사실 씨앗이 잘 자라도 사실은 그게 이제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그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아마 청산에만 아마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장 의원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대표적인 얘가 극지연구소예요. 극지연구소를 카르텔. 자, 나 진짜 카르텔을 너무 좋아해. 카르텔을 왜 이렇게 카르텔이 이런 데 쓰는다 용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펭귄하고 어떤 카르텔이 있다는 건가요? 극지연구소가? 아니 카르텔. 아니 카르텔 극지연구소의 경우에 경쟁 없이 예산을 따간다는 이유로 카르텔이래. 아니 극지연구소가 그럼 몇 개가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 웃기잖아요. 그게 하나가 연구소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가니까 이건 카르텔이라는 거야. 장 의원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고의 카르텔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 특활비 카르텔인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삭감하면 좋겠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선 저희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R&D 예산을 삭감한다. 뭐 세수폰 크다. 뭐 다 뭐 50호 100호 저희가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도 까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주항공청 만들자고 저희한테 지금 저희 과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만들자고 하고 있고 한참 얘기하면서 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4%나 삭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형 발사체 핵심 부품 국산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 정도 삭감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국정과제로 하고 또 우주항공청 만들자면서요. 그러면서 예산 삭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뭐 땅 파서 지금 우주항공청 만드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기술 개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 기술 개발 산업은 줄이면 안 되죠. 이건 뭐 큰 산업도 아닌데 큰 사업비도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좀 이렇게 본인들의 국정과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열 발전 뭐 좋다 이거예요. 저희 그거 삭감한다고 해서 뭐 국정 방향이 다른가 보다 국정 철학이 다른 것보다 10분이 하더라도 아니 본인들이 우주항공 해달라고 법안 맨날 갖다 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예산 삭감은 무슨 땅 파서 우주항공청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배정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회 그런 예산을 배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는 노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은 없으면서 우리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지 결국은. 아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 이명박식 성과주의하고 비슷한 기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검찰 특활비 이제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검찰 특활비가 무슨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카르텔이지.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카르텔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적폐에 쓰인 돈인데. 그 자기 쌈짓돈처럼. 그 지난번에 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있잖아요. 복사기 뭐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그다음에 경력금 뭐 그때 뭘 끝나고 나서 경력금 줬다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전혀 그거는 특활비 용도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 장윤태 의원님 보내드려야 돼요. 바쁘신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사실 좀 실시간 시청률 보면 모시기도 미안한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저희 또 이게 제가 또 존경하는 이 언론계 이 학자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또 이 시대 명 참 언론인 참 구영식 우리 기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당이니까 서울시 의원이시잖아요. 서울시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